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는 올해 36살 디자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민정이라고 합니다. 남자친구도 저와 동갑이고 저희는 대학 시절부터 캠퍼스 커플로 10년을 연애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회사를 나와 남자친구와 함께 디자인 관련 회사를 창업할 계획까지 세웠을 만큼 제 인생의 다음 장을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제 가족은 3살 어린 여동생 하늘이가 있습니다. 하늘이는 다운 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 누구보다 밝고 사랑이 많은 아이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늘이는 제 삶의 중심이었고 저는 자연스럽게 하늘이의 작은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유치원 시절 발음이 서툴고 행동이 조금 느리다고 친구들이 놀리면 저는 그 앞을 가로막고 서서 큰 소리로 그만하라고 했고 집에 들어와서는 하늘이 손을 잡고 그림을 그리며 웃겨주곤 했습니다. 하늘이는 늘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초승달 같은 눈웃음을 지었고 나를 전적으로 믿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도 하늘이가 상처받지 않게 더 신경을 썼고 같이 손을 잡고 등굣길을 걸으며 하늘이랑 언니는 평생 친구야 라고 약속했습니다. 사춘기 시절 내가 학교와 학원을 오가느라 바빴을 때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 하늘이는 맨발로 달려와 언니 왔다 하며 나를 끌어안는 사랑스런 아이였습니다. 그 순간 하루의 피곤함이 다 사라지곤 했습니다. 내가 아프면 작은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언니 괜찮아? 하고 걱정했고 내 생일이면 서툰 색연필로 언니 사랑해요 라고 쓴 카드를 건넸습니다. 나는 하늘이가 세상 속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해주고 싶어 함께 버스 타는 법, 카페에서 주문하는 법, 돈 계산하는 법을 하나씩 가르쳤어요. 하늘이가 처음 혼자 아이스크림을 사서 돌아왔을 때의 그 환한 웃음을 보며 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군가는 장애라고 부르지만 나에게 하늘이는 축복이었고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든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남자친구 역시 하늘이를 알고 있었고 가족처럼 잘 지냈습니다. 그래서 상견례 날 하늘이가 함께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늘이는 새 원피스를 입고 직접 그린 언니 행복하세요? 라는 그림을 들고 설레는 얼굴로 내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하늘이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더니 첫마디가 교양없이 그랬어요. 상견례장에 이렇게 정상이지도 않은 아이를 꼭 데려와야 했습니까? 그 말에 상견례장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예비 시아버지가 대번에 그러셨어요. 당신은 경우 없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어서 사과하세요.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내가 못할 말을 했어요.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봤길래 밥맛 떨어지게 이런 장애아이를 떡하니 데려와요. 모든 것이 다 유전인데 이세가 걱정이네요. 계속되는 망언에 남친이 예비 시어머니에게 그랬습니다. 엄마, 무리하게 왜 그러세요? 장인어른 그리고 장모님, 제가 대신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이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전혀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눈치만 보고 눈만 꿈뻑거리고 있는데 어찌나 화가 치밀던지. 그래서 제가 테이블 탁 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봉식이 어머니는 정상인 줄 아세요? 메이야? 넌 미쳤구나. 감히 나한테 그러는 거냐? 네, 내 동생은 적어도 이런 자리가 어떤 자리라는 것쯤은 잘 알아요. 봉식이 어머니는 무식하고 경우가 없는 어른이네요. 봉식이가 아무리 좋아도 당신 같은 개념이 없는 어머니를 둔 것은 용서가 안 되네요. 라고 하고 하늘아 가자. 이런 못된 어른들은 상종을 하지 않으면 되는 거야. 라고 하고 상견례장을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 상견례장을 나와 아빠 차에 몸을 던지듯 올라탔을 때 하늘이는 내 눈치를 보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니, 나 때문에 화난 거야? 나는
하늘이를 꼭 끌어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하늘이 잘못이 아니야. 언니가 화난 건 못된 어른이 우리 하늘이에게 함부로 말했기 때문이야. 그러자 하늘이도 나를 꼭 껴안으며 뭔가를 아는 듯이 하늘이의 눈가가 살짝 젖어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무척 아팠습니다. 하늘이가 어렸을 때부터 익숙하게 당해왔던 다른 사람들의 편견과 시선과 멸시가 그대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설마 내 상견례에서 이런 일을 당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 밤 봉식이, 그러니까 내 남자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정아, 미안해. 엄마가 그런 말을 할 줄은 나도 몰랐어. 내가 대신에 사과할게. 봉식아, 사과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 그건 그냥 말 실수 정도가 아닌 것 같아. 다음날 봉식이는 직접 우리 집으로 찾아와 부모님께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아빠는 네 잘못은 아니지만 앞으로 네 어머니가 우리 가족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결혼은 힘들 것 같구나 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저도 아버지 말씀에 동의를 했고요. 그런 저를 잘 알고 있었던 봉식이는 저와 저희 부모님께 그랬어요. 저는 어머니와 인연을 끊고서라도 민정이랑 결혼할 겁니다. 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아버지가 그러셨습니다.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야. 사람 인연을 그렇게 쉽게 끊을 수는 없는 거란다. 잘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봉식 씨의 말은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천년을 끊는 결심이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봉식 씨와의 결혼을 마음속으로 반포기를 한 상태였습니다. 내가 한번 결심한 것에 대해 무 자르듯이 단호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봉식 씨는 매일 나를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나름 했습니다. 우린 성인이니까 부모님의 허락이 없이도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어. 난 엄마를 앞으로 안 보고 살 거야. 그러니까 예정대로 결혼을 하자. 아버지가 너랑 결혼을 지지한다고 하셨어. 엄마랑 인연을 끊고 산다고 해도 괜찮다고 하셨어. 봉식 씨의 말대로 예비 시아버지는 처음부터 우리 편이었어요. 봉식 씨 아버지가 저희 부모님을 직접 찾아와서 봉식 씨 어머니가 상견례에서 했던 말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민정이는 훌륭한 따님입니다. 하늘이도 참 예쁘고요. 제 아들이 이런 사람과 결혼을 한다는 게 참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지금도 저와의 결혼을 완강히 반대를 하고 있는 것도 인정하셨어요. 예비 시아버지께서 저희 부모님에게 그랬습니다. 제가 어떻게든지 안 사람을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봉식이는 봉식이 엄마와 인연을 끊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한데도 저는 받아들일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제 아들과 따님이 결혼을 예정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부모님은 저희들 판단과 의견에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봉식 씨는 봉식 씨 어머니와 날이면 날마다 큰 싸움을 했다고 했어요. 난 절대 안 돼. 그렇지 않아도 민정이가 나이도 많은데 만일에 비정상적인 장애아이가 태어나면 넌 어쩔 셈이냐? 그러지 말란 법이 있냐? 그래서 봉식 씨가 그랬대요. 그것도 하늘의 뜻이죠. 장애를 가진 사람은 사람이 아닌가요? 엄마 같은 사람들 때문에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차별을 받고 이 땅에서 살기가 힘든 거예요. 하늘이가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서인지 우리보다 더 나아요. 엄마가 부끄러워요. 다시는 날 볼 생각은 마세요. 연락도 하지 마시고요. 나는 무슨 일 있어도 민정이랑 결혼을 할 거니까 내 인생에 엄마가 회방만 놓지 마세요. 알았어요? 네가 뭘 몰라서 그래. 사랑에 네가 눈이 멀어서 그런 거다. 유전은 무서운 거야. 내 말을 들어야 해. 씨알도 안 먹히는 봉식 씨를 설득을 못하게 되자 이게 다 봉식 씨 아버지 때문이라며 그 화살이 봉식 씨 아버지에게 향했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 봉식이가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이예요. 우리한테는 하나밖에 없는 금쪽 같은 아들이라고요. 그런데 뭐요? 민정이 부모님이 존경스럽다고 했어요? 당신이 그 모양이니까 봉식이가 저렇게 인연을 끝내 만에 한 거예요. 다 당신 때문이에요.
난 죽어도 그런 장애가 있는 집안에는 창피하고 찝찝해서 못 보내요. 알았어요? 예비시댁은 매일같이 그렇게 싸움이 끊이질 않았다고 했습니다. 결국 예비 시아버지가 그럼 나 혼자서라도 봉식이 결혼식에 갈 테니까 당신 알아서 해 라고 선언했습니다. 결국에 두 분은 별거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나는 몇 달간 고민을 하다가 드디어 결심을 했습니다. 봉식 씨의 단호한 의지와 예비 시아버지의 경우가 있는 언행과 태도에 마음이 흔들렸던 겁니다. 우리 결혼식 날 하객석에는 시아버지 한 분만 앉아 계셨습니다. 봉식이는 예식장에서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다시는 당신에게 상처 주는 일은 없을 거야. 하늘이는 하늘색 드레스를 입고 내 옆에서 사진을 찍으며 웃었어요. 참 행복한 결혼식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훌쩍 지났지만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상견례 이후에 만난 적이 없었어요. 남편도 시어머니에 관해서 언급도 안 했었고요. 한 번씩 시아버지만 따로 만나서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서로 별거 중이었고 시어머니가 어떻게 지내는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애써서 내 앞에서는 시어머니에 관해 일부러 말씀을 하지 않으신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그랬고요.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시어머니가 직접 우리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었는데요. 우리 신혼집을 어찌 알고 찾아오셨는지 예전의 모습과는 사뭇 달라 보였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시어머니와 인연을 끊고 산다고 선언을 했더라도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라서 들어오시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날카롭던 표정 대신 어딘가 흐릿하고 불안한 눈빛이었어요. 민정아, 나 여기에서 살란다. 첫 마디가 저에게는 쇼킹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난 오늘부터 여기서 살 거란 말이다. 혼자서 못 산다. 무서워서 못 살아.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어머니, 무슨 일 있었어요? 갑자기 오셔서 여기서 살겠다니요.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내가 말이다. 이젠 운전도 못하겠어. 왜요? 이 앞전에 악셀레터랑 헷갈려서 차를 박을 뻔했다. 고속도로에 역주행을 한참만 해서 진땀을 뺐어.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더라. 그럴 수도 있어요. 아버님이랑 함께 사세요. 아버님은 어머니를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나를 기다려? 누가 말이냐? 나한테는 내 아들 하나밖에 없지 않니? 내가 여기에 얼마나 자주 왔었는데 여기가 내 집 같다. 내 아들이 있는 곳이 내 집이야. 이상하게 횡설수설한 말씀이 참 이상했습니다. 나 피곤하니까 여기서 한숨 자면 안 되겠니? 내 아들이 오면 나 좀 깨워다오. 그래서 방에 이불 깔아드리고 편히 주무시라고 자리를 봐드렸더니 바로 깊은 잠에 빠지셨습니다. 참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친정엄마한테 아까 시어머니의 행동과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셨어요. 네 시어머니가 아들 결혼을 반대를 하다가 아들과 연락도 끊기고 별것까지 하게 되어서 그동안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었을 거야. 조금은 짠하구나. 일시적인 거라면 다행이다만 혹시 모르니까 병원에 가서 치매 검사를 받아보는 게 어떠니? 치매요? 너무 걱정은 마라. 아닐 수도 있지만 아들네 집이라고 찾아왔잖니. 네가 내일 차분히 병원에 모시고 가봐라. 친정엄마와 통화를 끝낸 후에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까 거실에 앉아 마주한 시어머니는 내가 아는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작아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견례장에서 하늘이를 모욕하던 그 목소리를 잊을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남편이 그날따라 퇴근이 늦어져서 늦은 밤에야 집에 돌아와서 시어머니가 깊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민정아, 그냥 아버지랑 상의해보고 결정하자 라고 한 후에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갑자기 연락도 없이 집에 오셨는데요. 자꾸 이상한 말을 하셨대요. 여기서 살고 싶다고 하셨다는데요. 어떡하죠?
지금 주무시고 계셔서 깊이 잠이 들어서 안 깨웠어요. 그래? 거기가 어디라고 갔다냐? 내가 지금 네 엄마를 데리러 가마. 며느리 고생시킬 일이 있냐? 어디 함부로 아들네랑 얼렁뚱땅 살려고 갔는지 한심하구나. 그런데요, 아버지, 혹시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데요. 엄마가 예전과 많이 다르다고 하네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보면 다 안다. 일단 가서 보자. 그런 후에 그 밤중에 시아버지가 오셔서 시어머니를 깨우셨습니다. 당신 일어나, 나야. 그러자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못 알아보셨어요. 누구예요? 누구냐고? 나야, 나. 그동안 떨어져 살았다고 나를 몰라보는 거야? 당신이 누구냐고요? 당신 남편이잖아. 여기가 어디라고 누워 자빠져 있는 거야? 빨리 일어나. 집에 가자. 그랬더니 갑자기 시어머니가 기겁을 하면서 시어머니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봉식아, 이 아저씨가 나한테 왜 그러냐? 봉식아. 시어머니는 완전 어린애가 돼버렸어요. 놀란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달려가니까 울고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러냐? 남편한테 매달려서 죽어도 시아버지와 같이는 따라가지 않겠다고 버텼어요. 시아버지는 그런 시어머니를 어떻게든지 데리고 가시려고 했는데요. 시어머니가 그런 시아버지를 보면서 울면서 끌려가지 않으려는 듯이 남편한테 딱 달라붙어서 벌벌 떨었어요. 이 장면은 정상이라고 볼 수는 없더라고요. 누가 봐도 그랬습니다. 할 수 없이 제가 시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그냥 여기서 주무세요. 안 가셔도 됩니다. 걱정 마세요. 오늘은 여기서 주무세요. 시아버지도 시어머니의 그런 행동에 당혹스러워 하셨습니다. 시아버지를 못 알아봤으니까요. 그래서 그날은 시부모님 두 분 다 저의 신혼집에서 주무시고 날이 밝는 대로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저와 남편은 잠을 잘 못 이루겠더군요. 시어머니가 정상이 아닌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밤 우리는 늦게까지 서로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다음날 저와 남편이 출근을 한 이후에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기로 했는데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낯선 사람으로 인식을 해서 병원 함께 가는 것이 불가능해서 남편이 회사에서 휴가를 내고 나와서 직접 시아버지와 함께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예상대로 치매 진단을 받으셨고 상당히 진행이 된 상태라고 했다네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를 낯설어 하고 우리 신혼집에서만 살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상태여서 남편이 시어머니를 설득을 시키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어찌어찌 해서 시아버지 집에 시어머니를 모셔다 드리기는 했지만 남편이 보이지 않자 어떻게 우리 집을 알고 다시 찾아오기를 반복했습니다. 참 고민이 되는 일이었어요. 남편이 시아버지 집에 시어머니를 모셔다 드려도 소용이 없었어요. 아들과 함께 살게 해달라고 어린애처럼 애원을 했으니 남편도 참 난처해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살던 집으로 모시고 가서 시아버지가 함께 있으려고 했지만 시아버지를 내쫓으려고만 하니까 어찌해야 할지를 몰라서 매우 난감한 처지가 되어버렸어요. 시어머니를 혼자 두시게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시아버지를 못 알아보고 기억 속에서 지우개로 지워버렸는지 낯설어해서 도망치려고 했고 우리 함께 살고 싶다고만 했으니 저와 남편은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며칠 고민 끝에 우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같이 살 수는 없고 대신 가까운 요양원 알아보고 주기적으로 찾아가자.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돌보고 싶어 하셨지만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못 알아보고 저렇게 거부를 하시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고맙다고 하셨어요. 그게 제일 현명한 선택인 것 같다. 치매인 네 엄마를 너희들이 돌볼 수는 없는 일이다. 내가 설령 네 엄마를 데리고 집으로 온다고 하더라도 언제 또 너희 집으로 달려갈지 알 수도 없고 그건 위험천만한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 시설이 좋은 요양원을 찾아볼 수밖에. 참 안타깝구나. 그렇게 해서 시아버지와 남편이 시설이 괜찮은 요양원을 알아보고 다녔어요.
요양원에 가신 날에도 저희 집에 가시겠다고 얼마나 애걸복걸 하셨는지 모릅니다. 마치 유치원에 첫날 갔을 때 엄마 품에서 낯설은 환경에 겁먹고 떠나지 않으려던 어린 아이와도 같았어요. 싫다며 남편 이름을 부르며 집에 가겠다고 하시는 모습을 뒤로하며 나오는데 참 마음에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시아버지가 시어머니가 그곳에 잘 적응을 하시라고 하루 종일 시어머니 옆에 계셨는데도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를 늘 남보듯 했습니다. 오로지 아들인 봉식이 이름만 부를 따름이었어요. 아들에 대한 사랑이 저렇게 깊다니, 다른 거는 다 잊으셨어도 아들에 관한 거는 잊지 않으셨다니. 그동안 며느리가 무서워서 얼마나 말도 못하고 우리 신혼집 주변에서 맴돌다 가셨을까. 아들네 신혼집에 들어오고 싶었는데 못 오고 돌아가셨을까 싶었습니다. 남편도 그런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오는 내내 착잡했는지 말이 없었어요. 아들인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저도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꼭 나 때문인 것 같아서 말입니다. 그래서 자주 요양원에 찾아 뵈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첫 방문날 시어머니는 나를 보자 잠시 멈칫했어요. 너 이름이 뭐였더라? 아, 민정 맞지?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아버지도 잊어버리고 못 알아보셨는데 저를 아직까지 기억을 해내다니 희한하지 않나요? 거기에다가 또 그러시더군요. 하늘이는 잘 있냐? 저기 저 노인네도 하늘이가 있더라. 나도 하늘이가 찾아와 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가리키는 방향을 쳐다봤더니 복실복실한 흰 강아지를 그 노인분이 쓰다듬고 있었고 그 강아지가 그 노인 품에 안겨 있더라고요. 아마도 그 노인분이 키우던 반려견이었던 모양인데 가족들이 찾아와서 함께 데리고 온 모양이었어요. 그 노인분이 그 강아지를 품에 안고 행복해하던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웃기도 하셨어요. 그 아이 웃는 게 참 예뻤는데.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께 여쭸어요. 어머니, 하늘이를 아시겠어요? 제 동생인데요. 그럼 알지. 시어머니의 그 말이 내게 큰 울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수시로 시어머니가 있는 요양원에 찾아갔고 남편은 한 달에 한 번꼴로 시어머니를 찾아뵈었어요. 참 이상했던 것은 시아버지는 기억이 없으면서도 내 이름과 나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억이 아들과 함께 선명했습니다. 어쩌다 남편과 함께 요양원에 있는 시어머니께 빵을 사다 드렸더니 그러셨습니다. 민정아, 이건 먹어. 내가 좋아하는 빵이야. 어린아이처럼 해맑게 웃으면서 제게 빵을 건네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우리 하늘이가 오버랩이 되면서 두 사람이 비슷하게 닮은 구석이 있다는 생각이 미치자 시어머니에게 있던 마음은 다 사라지고 짠한 마음만이 남더라고요. 3년 후 시어머니의 병은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봉식 씨와 나는 회사를 안정적으로 키웠고 하늘이도 나와 같은 회사에 출근을 해서 그림 그리는 일을 맡겼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나를 꼭 붙잡고 말했어요. 민정아, 미안하다. 그때 내가 잘못 말했어. 내가 이 말을 한 것을 잊지 마라. 알았지? 하늘이가 보고 싶어. 한 번씩 정신이 온전할 때가 있다고 했는데 시어머니의 진심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이젠 하늘이를 보셔도 괜찮으시겠어요? 정말 이쁜 애였어. 보고 싶어. 시아버지도 기억을 못하시면서 하늘이를 기억을 하시다니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정말로 하늘이를 기억을 하시는지 시험 삼아서 남편과 함께 하늘이도 데리고 시어머니가 계시는 요양원에 들렀습니다. 하늘이에게는 미리 잘 설명을 해주었어요. 하늘아, 할머니가 몸이 많이 아프셔. 그런데 하늘이를 보고 싶으시대. 가서 말벗이라도 해드려도 되겠니? 천사 같은 하늘이는 자기를 보고 싶어 한다는 말에 해맑게 웃으며 그랬어요. 나는 행복 바이러스잖아. 엄마가 그랬어. 그래. 혹시나 할머니가 이상한 소리를 해도 놀라지는 마.
아파서 그러신 거니까. 알았지? 알았어, 언니야. 시어머니가 과연 하늘이를 알아보실까 했는데 놀랍게도 하늘이를 보자마자 좋아서 어린애처럼 펄떡펄떡 뛰셨습니다. 하늘이 왔네. 이쁜 애가 왔어. 하늘이도 반기는 시어머니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특유의 웃음소리를 내면서 시어머니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어요. 참 희한한 광경을 보는 듯이 저와 남편은 한참을 쳐다봤습니다. 그 이후에도 시어머니는 하늘이를 찾았어요. 하늘이만큼 시어머니를 즐겁게 하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사랑이 많은 하늘이가 시어머니를 위해서 말도 많이 하고 정성을 다해서 챙겨드렸으니까요. 시아버지도 혼자 오시면 시큰둥해하던 시어머니도 하늘이와 함께 오면 시아버지도 반겼습니다. 따뜻한 봄날 오후 요양원 정원에는 햇볕이 부드럽게 내리쬐고 바람이 꽃잎을 천천히 흩날리고 있었어요. 벤치 옆 작은 테이블 위에는 색연필과 종이가 놓여 있었고요. 하늘이는 꼼꼼하게 분홍색을 칠하고 있었고 그 옆에 앉은 시어머니는 머리카락이 조금 뭉클어진 채 천진하게 하늘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친구처럼요. 이건 뭐 그리는 거야? 시어머니가 묻더군요. 꽃이에요. 봄꽃. 여기 이렇게 예쁘게 펴 있어요. 하늘이는 환하게 웃으며 그림 속 꽃잎을 가리키며 설명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치 어린아이가 장난감 받듯 색연필을 건네받았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하늘이는 그 손을 조심스럽게 잡아주며 말하더군요. 이렇게 잡고 천천히요. 잘하고 있어요. 하늘이한테 정상적이지 않은 아이라고 했던 시어머니가 하늘이의 돌봄을 받고 계시다니요. 하늘아, 나 이거 잘했어? 라는 시어머니 목소리는 맑고 투명했습니다. 하늘이는 씩 웃으며 시어머니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응, 잘했어요. 최고예요. 바람이 불고 꽃잎이 두 사람 어깨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또 어디선가 노랑나비가 날아와 하늘이 머리에 앉자 시어머니가 세상 행복한 어린애처럼 그걸 보면서 깔깔 웃었어요. 영문도 모르는 하늘이가 따라 웃는데 정말로 하늘이는 행복 바이러스가 맞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니까요. 그 두 사람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마음끼리만이 서로를 온전히 돌볼 수 있다는 것을요. 장애라고 무시를 하던 시어머니가 그 장애였던 하늘이가 시어머니를 돌보고 있으니 말입니다. 참 세상 일은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고 생각이 들더군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